지금 있는 대출보다 저금리로 더 장기로 대출해주겠다. 요즘의 특징이 나도 피해자인데 동시에 공범으로 갑자기 형사처벌되는 그 구체적인 전체 범죄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공범이고 사기 방조범이다. 그 피싱을 누르는 순간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됩니다.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고요. 저는 조수진 변호사이고요.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좀 신흥적으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우선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 보이스라는 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음성으로 피싱, 낚는다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이나 뭐 검찰 같은 공공기관을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온라인상으로 사칭을 하면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 그러한 사기, 속여서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법을 두루두루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돈을 송금해라 라는 식으로 속였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교묘하게 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빼내서 결과적으로 내 돈을 빼내가는 이런 수법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출 상담을 한다 이런 신종 기법이 어떤 건지 조금 예시를 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정말 계속해서 발전을 수법이 악랄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들은 뭐냐면은 요새 대출 많이들 받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쉽게 비대면으로 대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악용해서 지금 있는 대출보다 저금리로 더 장기로 대출해주겠다. 최근에 제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4%대로 10년으로 갚을 수 있도록 나눠주겠다 라고 해서 이분은 지금 7, 8%를 뭐 1년 만기, 2년 만기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대환하는 건 줄 알고 본인 정보를 다 줬다가 이제 보이스피싱에 당한 예가 있었어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출금 상환시키고 다시 다른 더 좋은 대출로 해드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일단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이 온 다음에 그걸 누르면 상담원하고 연결되고 진짜 그 정부기관 사람이나 금융기관 사람인 것처럼 사칭해서 대환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요즘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대출 목적으로 당신의 신용을 봐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뭐 상품권을 사서 나한테 보내세요. 당신 지금 거래가 너무 없어서 저금리로 해드리기 어려우니까 일단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뭘 사세요라고 시킨 다음에 상품권만 받고 잠적하는 피싱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을 상환해드리려면은 본인 이름으로 새로운 계좌를 파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뭐 1시간 내로 사람이 갈 테니까 그쪽으로 체크카드를 그 인편으로 보내세요. 라고 해서 그 계좌의 체크카드만 받아간 다음에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제공한 사람이 되는 이런 식의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왔던 의뢰인 분도 한 3일이나 4일 정도를 엄청나게 많은 카톡을 하면서 대화를 정말 전문적인 제가 1시간 뒤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무슨 팀장이 다시 전화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3, 4일 동안을 정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만큼 대화를 해요. 그럼 이렇게 뭐 계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뭐 내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거잖아요. 이런 때 이 사람이 왜 공범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요즘의 특징이 나도 피해자인데 동시에 공범으로 갑자기 형사처벌되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 방조범이라는 것도 있고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라는 게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뺏어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계좌를 그 피해자가 돈을 잠시 넣어놓을 계좌로 제공한다든가 이러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범이 돼버리고요. 계좌를 꼭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체크카드를 준다든가 중간에 돈을 아니면 내가 날라준다든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정도만 담당을 하더라도 이거는 미필적으로 불법성을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도 공범이다. 그 구체적인 전체 범죄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중간에 일부만 담당하면은 공범이고 사기 방조범이다. 이러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범인으로 다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액수가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맞아요. 사실 공범이 나는 미필적으로 알았을 뿐이 아니면 설사 몰랐다는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형량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짜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집행유예고요. 최소 집행. 그리고 만약에 피해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간다? 이러면 그거를 변제를 본인이 다 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초범일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한 사건에서 1년 6개월 안타깝게도 6개월이면. 실형을 받은 사례도 네. 있고요.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고 유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 잘해주신 게 만약에 내가 무죄를 받거나 또 뭐 안타깝게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기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네. 피해자분들은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을 속아서 다 건넸기 때문에 그럼 이 공범들 중에서 본범인 그 보이스피싱 했던 사람들은 못 잡고 중간에 잘 모르고 계좌를 제공했다든가 아니면은 돈을 뽑아서 무슨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다든가 이런 식의 전달책을 한 사람만 결국에는 얼굴이나 계좌가 드러나서 오픈되니까. 그럼 그쪽에 민사소송이 들어와요. 근데 내 계좌 이틀 제공했을 뿐인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한 돈이 몇 억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전액을 다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거 제공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은 뭐 보이스피싱도 문제지만 통장 제공액이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절대 제공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 점은 좀 주의해서 아셔야겠네요. 그 자체로도 벌금 1, 200만 원 나오는 네. 범죄고 전과예요. 무죄 사례부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례는 최근에 대법원에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2020도 16468 사건에서 지금 이 피고인으로 된 사람이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제 대출도 더 싼 금리로 대환이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한 다음에 대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좌를 트셔야 되고 이자 상환용 계좌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카드 정보 불러주고 그 계좌번호도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그 계좌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기소가 된 사례인데요. 여기서 무죄가 난 것은 첫 번째로 그 전에 한 번도 이런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본인이 그 카카오톡으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라고 묻는 등 전혀 인식을 못했다라는 점 등등이 인정이 됐어요. 이것 말고도 제가 무죄를 받은 사례에서는 나 대출 더 싼 금리로 대환할 수 있게 됐어 엄마 이렇게 막 자랑을 한 내용이 남아있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불법성을 인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 이때는 무죄가 납니다. 반대로 이제 유죄 사례를 받은 경우는 어떤지 그래서 이제 무죄와 유죄의 차이가 어떤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모든 대화의 맥락을 보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이상했는지를 봐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미필적으로라도 이게 불법일 수도 있겠네? 이거 혹시 무슨 범죄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유죄가 되고요.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고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무죄가 나요.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자기의 신용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고 하는데도 이거 좀 불법인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에 유죄가 선고가 됐고 제가 유죄를 받았던 경우에는 상황이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약간 수상한데 이분이 너무 급해서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범들하고의 대화를 보면은 본인도 여러 번 이거 혹시 불법이면 어떡하죠? 제가 너무 급해서요. 뭐 이거 나중에 안 걸리겠죠?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있다든가 거래 조건이 너무 이상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죄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뭐 카카오 대화가 됐든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사실 증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런 문제에 내가 이제 연루되었다. 그러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 그리고 내가 무죄를 다툴 수 있다, 없다 이런 조언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제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기관 외에는 절대로 내 계좌 정보나 카드 정보를 넘기면 안 됩니다. 넘기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실 지금 대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보이스피싱법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대출 관련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핸드폰 말고요. 핸드폰이 이미 오염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말고 다른 컴퓨터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대출을 담당하는 뭐 저축은행이든 기관들은 홈페이지가 있고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 번호가 있죠. 그렇죠. 네네.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그 기관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자기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드물게 그 피싱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은 이미 그 일당들이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책상에다 전화를 받아요. 가로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채서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섭다. 믿을 수가 없어요. 좀 한숨 고르시고 다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그 기관을 검색하시고 거기에 있는 공식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문자 받았는데 정말로 제 대출 상환해 주시려고 보낸 거 맞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은행기관에서 이렇게 대면하지 않은 채로 뭐 신분증, 뭐 이런 거래 내역 확인하지 않아요. 뭐 카드나 이런 계좌 정보 요청하지도 않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팁이 있는데 내가 당했구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이겠다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 지우지 마세요. 무서워서 맞아, 이거를 남겼다가 나중에 공범으로 엮일까봐 다 지워버리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아까 무죄를 밝힐 때 나왔던 내가 진짜 결백하다라는 걸 밝힐 방법이 없어요. 그 상대방은 어차피 못 잡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유리한 증거를 잘 보존하신 상태에서 곧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신 뒤에 뭐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계좌를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첫 번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신고한 내역을 얘기를 하면서 거래 정지를 요청하시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지 않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전문 노하우로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저는 최은혜 변호사였습니다.